법무인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인간적인가 그리고 정의로운가 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판사와 최악의 판사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적인가 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판사와 최악의 판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에서 2003년 2월까지 2년 동안 제가 그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서 변호사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1년 1월 근무 중이던 법무부인 화백에서 구조공단에 내려와 보니까 수백 건의 사건이 쌓여 있더라고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일이 돌아오는 사건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3개월인가 지나서 그러니까 2001년 한 4월쯤에 한 의뢰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급히 찾아봤죠. 그런데 이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1980년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였는데 장기간 습기 차고 추운 참호에서 근무하는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그 기이한 증후군을 앓게 됐는데 이 증후군이 무서운 게 필연적으로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 그 희귀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증후군이 결국은 간암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군생활로 인해 간암이 생겼음을 이유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국가보훈처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해버린 것이죠. 의뢰인 전화를 받고 제가 급히 소송 기록을 찾아보니까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이미 사실조회 회신이 와 있더라고요. 그 사실조회 회신은 장기간 춥고 습기천 참호 생활을 하면 그 희귀한 증후군에 걸릴 수 있고 그 증후군에 걸리면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회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급히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변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이 의뢰인이 1980년대 군생활하고 전역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뢰인이 간암 말기라서 그 같이 군생활을 했던 전우들을 탐문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님이 전화를 받고 나서 2주 후에 바로 변론 기일을 잡으면서 그 2주 후에 잡힌 변론 기일에서 바로 원고 본인 신문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일이 추정되고 나서 변론 기일이 잡힐 때는 보통 3, 4주 후에 잡히고 그 3, 4주 후에 잡힌 그 변론 기일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장판사님 말씀을 들으시면 바로 2주 후에 변론 기일을 잡으시면서 2주 후에 잡히는 그 변론 기일에 바로 원고 본인 신문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재판 가보면 완전히 돛대기 시장입니다. 사건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서 정의신문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님이 아주 세심하게도 첫 증인신문 시간대에 그 변론기를 잡아셔가지고 우리 의뢰인이 전혀 안 기다리고 바로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후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무사히 마치자 판사님이 2주 후에 바로 선고기를 잡아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한 달 후 쯤에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 판사님은 2주 후에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아가지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판결문도 아주 잘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국가보훈처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의뢰인이 간암 말기라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항소심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고 항소심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 고등법원 재판부죠. 간만무 소식인 겁니다. 변론 기일을 안 잡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항소심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론 기일에 나가서 지금 우리 의뢰인이 간암 말기라서 재판 도중에 사망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고등법원 재판장이 한 표정으로 아니 신속한 재판도 중요한데 진실 발견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반 재판 진행하고 동일한 속도로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우리 의뢰인이 항소심 재판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유는 뭐냐면 재판 결과를 보고 가야 되는데 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제가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를 한 게 진실을 외면하고 신속하게만 재판해 달라는 거였습니까? 자, 1심 재판 결과에 의하면 이분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간암이라는 중병을 얻어서 결국 사망할 정도까지 이르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신속한 재판을 해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의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 사망할 운명에 처하게 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게 막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절차 들먹이면서 결국은 저희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희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 도중에 재판 결과를 보고 가야 되는데 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배려 또는 인간적인가 라는 측면에서 1심 부장 판사님하고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부가 긴밀히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최고위 판사는 자신이 다루는 일이 감각이 없는 서류가 아니고 피와 눈물이 있는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판사가 최고위 판사겠죠. 그리고 나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지 않겠는가 또는 고통을 받지 않겠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하면서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판사가 최고위 판사가 되겠죠. 인간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최고위 판사는 자기가 왜 판사를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최고위 판사는 기록 속에서 인간이 고통을 보지 못하고 논리만은 보는 판사. 그리고 오만한 매너리즘에 빠져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사건 떼기에 바쁜 판사. 그리고 피고인 측의 주장이 사건을 떼는데 방해만 되는 변명이라면서 귀찮아하는 그런 판사가 최악의 판사입니다. 다음으로 정의로운가, 즉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판사와 최악의 판사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관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여론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로운가? 라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 로스쿨에서 약 2년 동안 호주법을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호주의 연방 대법원이 하이코트라 그러는데요. 하이코트의 그 마법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판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법 판결은 1992년 6월 3일 저스티스 브레난이 주심으로 한 판결입니다. 호주에서는 판사들을 저질 안 하고 저스티스라고 하더라고요. 저스티스 브레난은 호주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까지 지내신 분이신데요. 아주 유명하신 대법관이십니다. 호주 역사 아시죠?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에 깃발을 꽂으면서 선언한 게 뭡니까? 이 땅 무주공산이니까 우리 땅이다 라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무주공산을 라틴어로 테라 눌리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주인 없는 땅이니까 우리가 깃발 꽂았어. 영국이 지금 깃발을 꽂았으니까 이거 영국 땅이야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무주공산에 깃발 꽂으면 깃발 꽂은 사람의 땅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당시 호주 대륙에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어요.
수십만의 원주민이 살고 있으면서 각자의 원주민 공동체가 독특한 공동소유 형태로 땅을 소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테라 눌리어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호주의 그 퀸즐랜드 주라는 곳이 있는데 머레이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머레이섬에 살고 있던 마보라는 그 원주민이신데요.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머레이섬에서는 제임스 쿡이 1770년 호주들에게 깃발을 꽂기 전부터 원주민 공동체가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라는 거. 이게 네이티브 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머레이섬 땅은 퀸즐랜드 주의 땅이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 소유의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이 아주 심각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호주는 1770년대 제임스 쿡이 깃발을 꽂고 나서 많은 백인들이 유입이 됐고 대부분이 백인들이 땅을 차지를 하면서 각자의 땅이 다 백인들 소유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전제는 제임스 쿡이 깃발을 꽂을 때 호주에는 무주공산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전제라는 건데 마보는 아니야 무주공산 아니야 그때 호주 원주민들이 그 공동소유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무주공산이 아니고 그래서 제임스 쿡이 깃발 꽂았다 하더라도 그 영국 땅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호주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마보 말 맞아. 머레이섬 이거 보니까 당시에 이미 원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독특한 공동소유 형태로 머레이섬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무주공산임을 전제로 해서 그 땅들이 호주 정부의 땅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야. 마보 주장이 맞아.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1992년 당시에 호주 원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10만이 채 안 돼요. 대부분이 백인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백인들하고 백인 정부는 마보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연방 대부분은 오직 정의의 관점에서 호주 원주민들의 공동체적 소유권을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만약 호주 연방 대부분이 이런 신경 썼다고 한다면 호주 대부분 인구 차지하는 백인들의 명백한 반대를 무릅쓰고 마법 판결을 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호주 연방 대부분은 이런 신경 쓰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마보, 너 주장 맞아. 그러면서 마보 판결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마보 판결을 해버리니까 호주 사회가 발칵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호주 그 원주민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던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본래 백인들의 땅이 아니고 호주 원주민들의 땅인데 호주 백인들이 차지하게 됐으니까 원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애버리진 공동체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에 관한 많은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호주 연방 대부분의 저스티스 맥큐라는 판사님이 있습니다. 이 판사님이 그 손실보상 재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주민 손을 들어주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어떻게 착취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막시스트가 될 필요가 없다. 호주의 역사에서 백인이 원주민을 어떻게 착취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반실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이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호주 엘리트 계층의 도덕성이라는 게 참으로 놀랄만하다. 참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야 이게 판결에서 드러나는 정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정의로운가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판사는 어떤 판사냐? 여론 신경 안 쓰는 판사입니다. 가끔 언론을 보면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서 여론이 어떠하든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의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일까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겠죠. 당사자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은 판사겠죠. 그죠?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가 그 사건
실제적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국민 여론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판사 개인 신상뿐만이 아니고 판사 가족 신상까지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론 신경 안 쓰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그 판사들 보면 제가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현명한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결국은 여론이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가 옳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정의로움과 측면에서 최악의 판사는 신문에 난 기사로 예단 형성해가지고 피고인 측 합리적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이런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시민단체나 여론이 무서워서 피고인의 주장을 애써 무시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 최악의 판사야겠죠. 무기징역 선고받고 재심으로 무죄로 뒤집힌 낙동강변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받고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화성 8차 연쇄 살인사건 윤석열 씨 등 사건, 그것도 결국 피고인이 그 재판 당시에 얼마나 피눈물나게 무죄 주장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이를 배척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여론에 떠밀려서 합리적인 양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여론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자신이 정의롭다고 애써 정당하는 판사, 최악의 판사죠. 여론을 의식한 판결은 결국 역사 속에서 잘못된 판결임이 밝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겠죠. 우리나라 판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욕을 한 것 같은데 제도적인 제안 3가지를 하면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사 수를 늘려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이 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판사의 경무 때문입니다. 한 달에 40-50건 선고를 하면서 모든 사건을 세세하게 살피고 판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판사 수를 늘려서 판사로 하여금 정확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고심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가 4489건입니다. 대법관이 지금 14분이 계시고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이 12분이시죠. 근데 4명이 함부로 조직이 되니까 세부가 되겠죠. 그리고 각 사건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집니다. 대법원 본안사건 수를 전제로 계산을 해보면 대법관 1인이 주심으로 처리해야 될 사건 수가 1년에 3,300건입니다. 하루에 10건 이상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건당 상고유수 평균 페이지 수를 50페이지라고 한다면 상고유수만도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건당 평균 기록 페이지 수가 500페이지라고 한다면 500페이지보다 많죠. 근데 500페이지라고 한다면 하루에 5000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모든 상고유수와 기록을 읽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께서 2016년도에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써내셨는데 한 달에 2번뿐인 합의기일에 각 주심 대법관별로 2시간에서 3시간이 주어진다. 그 시간 동안 100건의 사건을 합의하려면 한 건의 합의에 허용되는 시간은 기껏해야 1분 30초 정도를 넘지 못한다. 주심 대법관 외의 다른 3명의 대법관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기 때문에 주심 대법관이 설명하고 10초 이내에 다른 대법관이 이견이 없으면 주심 대법관의 의견대로 처리된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참으로 쇼킹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심 대법관도 기록 검토는 엄두를 못 내고 상고유수도 일런지 여부조차 불명확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심의 인용률이 극히 낮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내려져 버리면 이거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실하게 상고심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확정이 되면
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고심 제도 개편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소심의 속심적 구조가 강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항소심은 사후심적 구조가 강조돼서 항소심은 추가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꺼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1심 사실관계 판단 오류가 항소심에서 잘 시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는 걸 꺼려 하거든요. 왜? 항소심은 1심에서 계속되는 심이 아니고 1심 판결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후심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항소심은 사실심 마지막 신급이거든요. 대부분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부분에서는 사실관계 판단의 오류가 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이 마지막으로 사실심으로서 사실 관계 판단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사후심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1심의 사실관계 판단 오류가 항소심에서 시정이 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속심적 구조를 강조해서 항소심에서도 증거신청 인용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